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SG증권발 이 주가 폭락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이 새로운 소식들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주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까 뭐 리포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 정도 하면 이미 정보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겁니까? 어떻겠습니까? 사실 뭐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 예.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합리적 의심, 예. 이야기 정말 이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정말 정당한 거래야라고 하면 네. 기사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건데 네네. 누구나 지금 볼 때 고개가 갸웃거리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청자 여러분 블록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장외, 그러니까 시간 외에 장외에서 어떤 특정 어떤 대량 주식을 사고 파는 거니까 예.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주식 거래하는 그 시장이 아니라 네네. 이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주식 한 10만 주를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 한 45만 원 정도 됐으니까 450억 이상 되는 예. 어떤 거래를 하면서 이 거래를 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면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가 있는데 네네. 과연 그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어떤 물음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물음표를 통해서 저희 취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선 지금 제 TV에서 확인해낸 바로는 이 정보가 들어갔다라는 게 취재가 되었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신고하는 게 같이 흘러 들어갔으면 그거는 별반 문제예요.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신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정보가 만일 이 기업들에게 흘러나갔다면 금융위원회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이 조금 드러나는 게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시차가 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차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좀 밝혀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기관의 감독과 금융기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주가 폭락 전에 지분을 매도해서 논란이 됐던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이 주식 매각 대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뭐 방식도 밝히지 않았고 좀 자세하진 않았어요.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요. 예,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사회에 환원한다고 치더라도 네네. 이 사건의 본질은요. 자 지금 주가 조작에 어느 정도나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게 이 범죄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예.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사회에 환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네. 본인이 저렇게 사전에 주가가 폭락할 것을 알고 팔아서 현금화했던 부분 예.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서울 도시가스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만 네네. 어떤 정보에 의해서 저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이죠. 이 라더견 대표 주가 폭락 사태 전에 해외 골프장 투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녹취 직접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2주 전에 골프장 사러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원래는 골프장 하나 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러 개를 사야 된다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 골프장을 산다고 빚쟁이 왔다고. 저 내역이요. 사실 서울가스 그 임원이나 뭐 오너가들이 3월 10일 그리고 24일 그리고 4월 17일에 지분을 현금을 하거든요. 이 현금화를 좀 보고 어떻게 보면 라 대표가 내가 좀 위험에 처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지분을 좀 해외로 빼돌리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에요. 네네.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기록을 받겠습니까? 이 법인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법인이 만들어지는 그 법인의 주 종목이 뭔가 하면 가구 제조 그리고 도소매업 이런 형태로 법인이 만들어지는데 네. 가장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이렇게 되는 거는 모든 법인이 다 그렇게 만들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때 일반적인 어떤 정관의 목적이 되는데 예. 이게 뭐 사실 진짜로 어떤 뭐 자기들이 투자했는 사람들에게 골프에 대한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샀다 이렇게 이제 라 대표는 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앵커가 적절하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해줬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다른 쪽에서 이 주식이 팔리는 그 순간에 330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예. 이 골프장에. 예. 그러면 그런 돈을 만들고 자기가 직접 했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이 뭐 골프를 같이 했던 안모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걸 만들었다면 그냥 우리가 바라봤을 때 기존에
있는 사건들을 보는 우리로서는 충분히 그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자금을 돌리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주관적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전혀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수사 진행할 필요도 없다라는 정도의 일상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들여다 봐야 한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라 대표와 관련해서 관련된 회사에서 익숙한 이름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네. 바로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인데 해당 회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왔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어떤 내용이고 박 전 특검 측에는 이 관련돼서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지금 현재 보도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라더견 대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라더견 대표의 측근 안모 씨 얘기를 하는데 네네. 골프 선수입니다. 예, 그렇죠. 골프 레슨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골프 아카데미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승마 리조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아, 요 두 개의 회사에 박영수 전 특검이 법률 고문으로 있었다는 거거든요. 법률 자문을 해서 예. 매월 550만 원씩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간이면 뭐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박 전 특검은 예. 아니 그게 그냥 일반 레저 회사인 줄 알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면 뭐 어느 곳이든 다 그 법률 자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부도덕한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살인범이라도 뭐 변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알고서도 어떤 불법이나 이런 데 개입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예. 현재까지 이런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예. 뭐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좀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내렸던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 3년 4개월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사실상 일반적인 유행병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좀 풀어나는 겁니까? 이제 사실 뭐 이제 WHO라는 그 국제기구가 이걸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걸 따라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대한민국의 그 보건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국가를 넘어서 국제기구 쪽에서도 당연히 지금에 있는 코로나19가 이제 엔데믹 상태에서 네. 그걸 더 지나서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 보건복지부, 질병청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 시그널을 알려줄 건가에 대한 정확하고 촘촘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근데 WHO의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국내 또 방역 완화 논의 속도도 좀 빨라질 것 같은데 일상 회복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서 조금 이렇게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냥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거는 그런다고 해서 뭐 병상의 어떤 그 중증 그 병상이 늘어난다든가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체감이라는 게 사실상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들여다보지는 않는 부분이니까 예. 그걸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낮출 거예요.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낮추고 예. 그러면 이제 1단계로 가면 지금 7일이 이제 5일 정도 되는 것이고 뭐 선별 진료소도 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단계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질병청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1단계에서 2단계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그런 어떤 일상생활에 회복하는 거는 한 5월에서 7월 사이에 가능한데 3단계 완전히 이게 특별한 어떤 질병이 아닌 거는 올해 내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아이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어르신을 지키려면 예. 그때 따라서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 생명 지키는 게 질본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됐는데 최근 신규 확진자 석 달 만에 2만 명 대회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니까 야 이게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상황이죠. 분명히 저 보건 당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은 저는 귀 기울여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오늘도 저녁에 영화관에 가고 여행을 가고 많은 장소에 가지만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어떤 조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지도 않게 빠르지도 않게 가장 안성맞춤으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